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퍼즐 예제에 쓰인 라이팅과 그 외에 예제를 마무리하면서 씬마다 주의했던 점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제는 쉐이딩에 집중한 섹션이었다 보니까 라이팅은 이렇게 예제 마지막 강의에서 한 번에 보고 가는데 간단한 편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어두운 샷에 어두운 라이팅 말고는 모두 다른 샷에서 같은 식의 라이팅을 쓰였어요. 그래서 먼저 공통적인 부분을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먼저 보기 위해서 세 번째 샷을 열어보았습니다. 이제 씬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모델링 예제를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워주고 필요한 부분만 이런 디바이더 플러그로 인해서 남기면서 익스트루드 해준 상태로 조금씩만 움직이면서 컴포지션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는 이렇게 위에를 잡아주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오브젝트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큐브를 하나하나 다 베이크를 해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 나와 있는 게 여기 레드시프트 인바이먼트라고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이 부분은 레드시프트에서 레드시프트 오브젝트 여기에 가면은 레드시프트 인바이먼트를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넣게 되면은 뭐 라이팅이나 그런 걸 넣어주는 게 아니라 씬 전체의 볼륨 스캐터링을 높여서 빛 자체에서 간레이 효과나 아니면은 빛 자체에서 오는 볼륨 라이팅 자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오브젝트입니다. 전 강의에서 볼륨을 만들 때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볼륨이 라이팅에서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예 볼륨을 만들었고 그 안에 덴시티 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던 부분이었지만 이렇게 어떤 샷에서는 라이팅에 약간 뿌옇게 나오고 싶다 아니면은 방향성을 좀 더 주고 싶다 할 경우에 environment 오브젝트를 넣어준 후에 디테일에 가서 볼륨을 키워주게 됩니다. 지금 저는 넣어놨다가 다른 샷에서는 조금 썼는데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샷을 조금 늘려보다 보니까 여기에도 들어가 있지만 지금 볼륨은 켜져 있지 않아서 이건 꺼주도록 하고 한번 렌더링을 하면서 봐볼게요. 지금 제가 미리 글로벌 탭에 가서 테슬레이션과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꺼두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섹션을 봐보면 되게 간단하게 이 널은 그냥 월드 센터를 알려주는 그런 널이었어서 아무것도 없는 널이고 HDRI 하나, HDRI는 맵을 봐보면 똑같이 맥심로즈 HDRI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위에는 에리어 라이트 하나를 넣어 주었습니다. 에리어 라이트가 어떻게 있는지 봐보면 이렇게 여기서 지금 밑에 뷰포트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빛을 비춰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HDRI도 쓰는데 익스포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큐브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HDRI가 효과가 굉장히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위쪽에 실제 렌더 창을 보면 키 라이트인 이 에리어 라이트를 꺼주게 되면 거의 어둡게 렌더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HDRI가 없다면 아예 어둡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라이팅 두 번째 퍼즐을 하면서 공통적인 부분으로 이 HDRI로 필 라이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필 라이트는 이제 라이팅을 할 때 너무 어두운 부분을 조금 리프트 해주고 다 어둡지 않게 해주는 부분인데 그런 필 라이트를 다 에리어 라이트로 이렇게 좀 복잡한 공간에서 치게 된다면은 더 많은 라이트를 쳐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렌더 시간도 높아지고 샘플도 더 많이 줘야지 노이즈를 잡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없애고자 좀 더 빨리 렌더링 하고자 HDRI를 써서 이렇게 완전히 어두웠던 부분을 살짝만 리프트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블랙인 부분들을 조금만 올려주는 역할로 HDRI를 써서 필라이트로 쓴 것이에요.
그리고 에리어 라이트는 정말 간단한데 딱 일부러 이번 예제는 라이팅이 집중되는 파트가 아니고 제가 라이트 오브젝트에 대한 모든 속성을 다루지도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디폴트 값에서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그냥 사이즈만 조절을 해주었고 인텐시티도 그냥 간단하게 올려주는 그런 방식만 사용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좀 더 집중을 주기 위해서 라이팅 오브젝트에 에리어 라이트는 이렇게 스프레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와서 보면 이 스프레드를 조절을 해보면 이렇게 스프레드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라이팅이 되는 곳이 많아지고 있죠. 원래 에리어 라이트를 기본으로 넣었을 때는 이 스프레드 값이 1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리어 라이트에 바이 다이렉셔널이 켜져 있지 않다면 에리어 라이트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180도 모든 곳에 빛을 쫙 비춰주게 돼요. 하지만 이 스프레드를 이용하면은 좀 더 집중된 곳으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좀 더 라이팅을 세게 주기 위해서 이런 스프레드를 쓴 것, 이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하면서 보통 가장 생각하는 부분 중 첫 번째가 봐주는 사람의 눈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전 제일 많이 고민하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다양한 모션과 빛이 있다면 딱 한 번에 봤을 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딱 기억나는 부분이 오히려 적어지는 것 같아요. 완전 스타일라이즈 된 그런 작품이 아니라면 이렇게 빛의 숫자도 조금 줄여주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렌더링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번 두 번째 디자인으로 제가 만들면서 굉장히 애니메이션도 간단해졌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애니메이션도 스크럽을 해보면 이렇게 큐브만 포지션에 XYZ 값만 바꿔주면서, 그리고 키의 F커브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잡아가고, 좀 더 빠른 곳은 이제 커브가 조금 틀리겠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블라커에도 지금 애니메이션이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예제에서도 배웠던 라이트 블라커인데, 이 라이트 자체를 움직이지 않고 이 라이트 블라커를 처음에는 좀 더 많이 가려주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라이트 블라커가 올라가면서 빛의 강도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더 많은 부위를 비춰주고, 그런 식으로 라이트를 애니메이션도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샷이 이런 라이팅과 조금 다른, 그 부분도 뭐 에리어 라이트만 쓴 거지만 첫 번째 샷을 보면서 어떻게 렌더링을 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샷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먼저 봐보면 이런 식으로 탁 닫히는 영상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큐브가 보이지가 않죠. 일부러 이 샷은 좀 처음 시작하는 샷이니까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있다 보면은 GI 바운스도 더 많이 생기고 노이즈도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떼어와서 원하는 부분만 다시 컴포지션을 잡아서 렌더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팅 상태를 봐보면 렌더를 같이 돌려서 봐볼게요. 카메라의 위치는 이렇게 이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되면서 보이는데, 라이트는 일부러 정면에서는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고 사이드나 백라이팅으로 최대한 활용을 했어요. 렌더 화면을 봐보면 이렇게 좀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많고, 딱 봤을 때 너무 많은 곳에 집중을 하지 않게 되고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쯤에는 정확히 중간에만 사람의 눈을 딱 놔주기 때문에 이 이후에 약간의 모션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라이팅을 해주었습니다. 라이팅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에리어 라이트 3개로 해줬고, 처음에는 인텐시티에도 조금 애니메이션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다가 끝에 가면은 더 밝아지고,
이런 식의 인텐시티 애니메이션만 간단하게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양을 보면은 스케일도 라이트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스프레드도 조금씩 다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간단한 라이팅으로 최대한 중간에 집중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쉐이더도 얼음 쉐이더가 아무래도 가장 눈에 확 띌 테니까 그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넣어줬고요. 예제 마지막 샷을 봐보면 이 샷은 이 세 개의 스틸 이미지는 한 샷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볼륨도 있고 다양한 큐브들도 많아서 렌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특별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봐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일을 열기 위해서 오픈 파일을 열었을 때 저의 샷4이 여기 네 번째 샷이 이렇게 두 개의 파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파일은 뒤에 볼륨이라는 이름을 추가해 주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메인 렌더로 볼륨이 빠진 렌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를 봤을 때 뷰포트를 보면은 천천히 이렇게 렌더가 되고 있는데 뷰포트를 봐보면 볼륨이 붙어있지 않은 신 파일은 이 메인 렌더는 볼륨 안개 효과가 빠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일부러 이 부분을 빼서 두 가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렌더링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였는데요. 볼륨과 이런 다양한 큐브들의 재질들이 한꺼번에 렌더링을 해준다면 아무래도 나중에 뭐 이 하나의 큐브만 바꿔서 다시 렌더링 하고 싶다 그러면은 렌더 시간이 그대로 다시 한번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길겠죠. 이때 당시에 한꺼번에 같이 돌렸을 때 렌더 시간이 프레임당 3에서 5분 정도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레임 레인지가 0부터 160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5분짜리 프레임이라고 쳤을 때 160 프레임이면은 800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13시간 동안이나 렌더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개인 컴퓨터로 하고 있어서 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13시간 동안은 작업을 못하고 컴퓨터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륨 패스를 빼고 볼륨을 미리 렌더링을 해주고 나중에 큐브를 렌더링 해준 다음에 후보정에서 합치게 된다면은 볼륨을 뺀 렌더 시간 한 1, 2분 정도만 줄여줘도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주는 렌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렌더 포그가 다 꺼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로는 샷 자체에 볼륨도 좀 넣어볼 생각이었어요. 지금 특히 밑에를 봐보면 여기 이렇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만약 여기서 레드 시프트 인바이러먼트를 꺼준다면 이 빛 새어나오는 부분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 밝아졌죠. 뿌였던 부분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라이트에 볼륨 라이팅을 넣어줬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봐보면 이 볼륨에 디테일에 볼륨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좀 더 처음에 작업했을 때는 안개 효과를 넣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서 먼저 이런 볼륨 라이팅을 사용해 가지고 눈을 좀 더 이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볼륨을 넣어줬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볼륨 포그를 나중에 따로 빌더로 만들어서 넣어줬을 때는 이 두 부분을 다 켜주게 되면은 볼륨도 이제 HDRI로 또 볼륨을 높여줘야 되고 다른 볼륨도 넣어줘야지 볼륨의 이 띡한 그런 안개 효과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이 인바이러먼트가 있게 되면 다른 부분의 안개가 너무 세져서 샷 전체가 다 뿌옇게 변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렌더를 두 개로 놓았을 때는 오히려 이 인바이러먼트를 켜주고 여기서 간레이를 렌더를 해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 파일 안에서는 포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렌더를 해주고 포그를 그 위에 후보정에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넣어주면 되는 그런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포그를 가지고 있는 볼륨 파일을 한번 열어서 다른 점을 한번 봐볼게요. 당연히 이 볼륨 파일에 들어갔을 때 볼륨이 켜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파일 자체 내에서의 오브젝트나 그런 건 전혀 다르지 않고 애니메이션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포그를 렌더링 하고 싶은데 여기서 오브젝트를 다 지워버리고 포그만 렌더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만약 이 큐브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 이런 구간에서는 포그가 가려져야 되는데 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다고 후보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렌더링 해주기에는 별로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히 빠르게 렌더링 해주기 위해서 쓰는 레드시프트 오브젝트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을 봐보도록 할게요. 다시 메인 렌더로 돌아가서 봐보면 지금 오브젝트 널에 제가 이렇게 레드시프트 오브젝트 태그를 넣어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기능 중에 봐야 할 부분은 이 매트 기능인데요. 이 레드시프트 오브젝트 태그에는 매트 기능이 있어서 이것을 켰을 때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렌더를 까맣게 해서 렌더 시간을 넣지 말아달라 라고 요청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따로 이 부분을 넣지 않아달라 했었더라도 여기 밑에 있는 오브젝트들과의 인터랙션은 다 이미 3D 데이터 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제대로 렌더를 해주면서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들만 까맣게 렌더를 해주게 됩니다. 큐브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쓱 오는 곳이라도 포그가 여기 뒤에 있다면 이 큐브가 지나갈 때 포그가 안 보이는 그런 렌더를 제대로 해주게 되겠죠. 지금은 메인 렌더니까 당연히 매트를 이렇게 꺼놓고 렌더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볼륨 패스로 돌아와 보면 여기도 오브젝트 태그, 여기에 태그가 있죠. 당연히 이제 인바이먼트에는 붙이지 않았고요. 우리는 포그를 렌더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포그는 다 켜준 상태에서 여기 매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켜주고 제너럴에서도 이네이블 해주고 쇼 백그라운드 해준 상태에서 렌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렌더를 뷰포트를 한번 봐보면 큐브랑 이렇게 인터섹트 되는 부분은 다 제대로 렌더링을 해주고 큐브만 검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륨 패스를 완전히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여기만 지금 볼륨이 없는 부분만 렌더를 건다면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끝나버리죠. 만약 여기에 큐브가 다 있었고 제대로 보였다면 문제되는 점이 여기서 렌더링 시간을 걸렸을 테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볼륨 패스를 만들어주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오브젝트를 지워줬다면 이 볼륨 자체가 지금 이렇게 아예 꺼버리게 된다면 아예 다른 렌더가 돼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레드시프트 오브젝트의 매트 기능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볼륨 패스를 만들어서 두 가지 레이어로 후보정에서 합쳐주었어요. 이렇게 샷에서 주의할 점과 제가 썼던 기술들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퍼즐 예제를 다 보시고 레드시프트 그리고 그 이외의 렌더러에서도 쉐이딩에 접근할 때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응용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린 강의가 되었다면 좋겠네요. 특히 이런 패스 트레이서를 사용하는 우리 모던 렌더 엔진은 다 같은 PBR 매테리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여기서 배운 게 옥테인에서 다르다 아니면 아놀드에서 다르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용어 차이만 인지하게 된다면 굉장히 다른 렌더로도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가 그런 면에서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강의 내에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기술들 그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전해드리고 싶었고 최대한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을 한국 분들에게도 많이 전해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쉐이딩과 텍스처링을 할 때 다른 작업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 이런 거 말고도 디자인적인 요소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추상적이거나 디자인적 요소는 좀 적게 말한 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쉐이딩 텍스처링을 하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뽑은 건 아니지만 좀 얘기하는 쪽에서 말이 된다 싶은 예제들을 좀 레퍼런스들을 가져와 보았어요. 쉐이딩이랑 텍스처링을 할 때 저는 첫 번째로는 스케일을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룩데브 프로세스에서 이런 스케일 조절은 느낌을 확확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최대한 원하는 느낌을 낼 수 있는 스케일을 찾기 위해 먼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특별한 텍스처나 노드보다도 사실 이런 스케일을 잘 잡아주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스케일이 다르게 잡혀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면, 텍스처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예제들은, 이런 레퍼런스들은 그런 텍스처나 아니면은 쉐이딩 또 모델링에서도 그런 스케일을 잘 잡아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약간 디테일의 크기도 저는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할 때 디테일의 크기 그리고 디테일의 프리퀀시 이런 부분을 많이 봐주는데 디테일이라고 다 같은 디테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작은 디테일부터 큰 디테일까지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색한 CG 이미지들을 봤을 때는 보통 이제 디테일이 엄청 작은 디테일만 많이 모여 있고 큰 모양은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 디자인의 밸런스가 깨져서 딱 봤을 때 결과가 뭔가 이상한데 싶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일 주의하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조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대로 너무 큰 디테일만 있게 되면은, 큰 모양만 있게 되면 작은 부분이 없어서 또 완전 확 CG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이런 대중소 사이즈의 디테일 작업들을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좋은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제일 많이 연습을 하는 게 텍스처링을 할 때 약간의 스토리텔링 부분을 넣어주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이 다 같은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쓰임에 따라서 다른 디테일을 넣어주는 그런 스토리텔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텍스처링을 해준다면은 확실히 좀 더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냥 메탈릭 서피스가 아닌 좀 녹이 쓸고 있는 철의 느낌을 만든다면 아무렇게나 녹이 쓸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녹이 쓰일지, 오브젝트의 모양은 어떻기 때문에 이런 곳에 더 녹이 쓰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막 큰 스토리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그 쉐이더나 그 텍스처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스토리를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한다면 조금 막히는 부분도 줄어들고 더 훨씬 매력적인 쉐이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크래치 맵이나 이런 임퍼펙션 맵들을 써주면은 현실적인 느낌이 난다 그래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막 떡칠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넣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가 왜 이렇게 녹슬었지? 왜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지? 이런 느낌이 바로 와서 조금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현실감을 넣고 싶다면은 이런 스토리텔링을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어디 부분에 어떤 매핑을 해줄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퍼즐 예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도 좀 다시 보고 대충 알고 있었던 부분도 좀 더 공부를 하게 되었었는데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돼서 좋은 작품을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쉐이딩보다 드디어 좀 라이팅에 집중하면서
마지막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